자, 정치 비하인드 부경대학교 한정택 박사님, 부산대 서재권 교수님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뵀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 계엄 선포 당일 밤에 우리가 이제 카톡방에서 문자를 이제 서로 주고 받으면서 두 분 다 뭐 저희도 그렇고 크게 이제 절망감을 표했는데 그때 심경이랄까요? 한번 좀 나눠 볼까요? 먼저 우리 교수님부터. 우선 1차적 반응은 너무 황당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부끄러움. 예전에 우리 여기 정치 비하인드에서 그때 당시 이제 김민석 의원이 네. 의혹 제기하고 또 한정택 박사님도 여기에서 그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그 말하고 그랬대. 제가 그 무슨 반응을 했냐면 이게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에서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사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현실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니까 참 제가 스스로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그 당일 화요일이었는데 야간 강의가 있어가지고 네. 집에 한 10시 넘어서 와가지고 샤워하고 나오니까 이제 저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 왜? 그랬더니 이 밤중에 왜? 그랬더니 아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데 그랬더니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한 말이 그거였어요. 너 술 많이 먹었니?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뭐 대명천지의 대한민국에서 웬 비상계엄 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단톡방에 제가 처음 쓴 멘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처음으로 쓴 멘트가 그거였어요. 뭐였죠?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산업화랑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적인 국가였단 말입니다. 1987년 이후에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있다. 공고화된 민주주의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받았는데 이런 대한민국에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라는 데 대해서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담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꾸려온 민주주의가 뭐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1개 5년짜리 대통령이 겁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걸 생각하면 참담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계엄군이 중무장한 채 투입되고 대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선거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되고 또한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 여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명령, 언론들까지 포함한 거죠. 대법관, 대법원장, 대법관들, 판사들에 대한 체포명령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당일을 다시 기억하는 것도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만 끔찍하고요. 이제 대신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서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뭐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온 젊은 병사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했던 그 영상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선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계엄이 선포된 날 밤을 잊을 수가 없고요. 잊혀지지도 않을 것 같고 잊혀져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과 그 동조자들을 기억하고 그 동조자들과 수괴를 마음속에 각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냉철하게 평가해서 바란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번 대선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자들은 무조건 이제 출마 과정에서 네. 내란 수괴를 포함한 내란 동조자들의 일반 사면 혹은 특별 사면은 절대 없다라는 각서를 쓰고 출마를 각서까지. 해야 우리가 만들어온 민주주의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근데 한 박사님이 작정을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완전. 예. 네. 아주 결의에 차 있는 듯한. 아니 뭐 그런 생각은 아니었고요. 그래요? 다만 한 가지 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까 이제 공고화된 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고화된 것이 맞구나라는 그런 어떤 증거는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주적 퇴행이 일어날 뻔하다가 네. 사실은 바로 잡힌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는 공고화된 거는 맞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12.3 내란 사태 이후 한 달 반 정도 지났거든요. 그동안 상황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여러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교수님부터. 답답하죠. 근데 이제 예전에 용산에서 체포 거부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답답한 상황은 그때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워낙 경제,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그것이 좀 안타깝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은 긍정적인 부분. 예, 긍정적인 부분은 네. 지금 일련의 이 사태들은 다른 어떤 헌정 체제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일종의 민주주의의 성장통이라고 할까요? 아마 분명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적인 그다음에 관행적인 그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갖다가 보다 더 성숙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될 어떤 그 계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성장통 좀 많이 아픕니다. 한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많이 아픕니다. 네. 저 살 좀 빠졌죠. 네. 저 한 달 반 동안 그 밤잠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네. 개업 다이어트. 최근에 이제 뭐 제 주변에 많습니다. 내란 다이어트라고 내란 다이어트. 한 3kg 정도 빠졌는데 예, 예. 뭐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게 진짜 이 모질이 밑에 모질이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모질이 대통령하고 그 동조자들이 대한민국 국격을 완전히 깎아먹었고 지금 뭐 최근에 계엄 이후에 GDP가 상실된 게 한 6조 정도 된다라고 하잖아요. 경제적 피해를 비롯해서 국가적인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고요.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지금 현재 구속돼 있습니다만 여전히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는 계속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방송 전에 국제인 아나운서랑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보수들이 추앙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인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던 김재규가 그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한 멘트가 그거였거든요. 내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가겠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리더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지금 보면 쪽지도 안 줬다. 나는 그런 명령 한 적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쪽지 받았고 그런 명령을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데도 모든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입으로만 살아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윤석열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뭔가. 잘못 배운 거 예, 같아요. 예, 알기나 할까요? 제가 볼 때 윤석열은 그 곰 같은 꿩이에요. 이거 꼭 이게 뭐예요? 곰 같은 꿩. 꿩. 꿩 아시죠? 꿩. 네, 꿩 알죠. 윤석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자기 덩치를 되게 크게 보이려고 하고 네. 뭐 한동훈 대표를 만날 때도 팔을 이렇게 벌리고 만나고 그렇잖아요. 그 사진이 있었죠. 예, 덩치 크고 뭐 성격 괴팍하고 말 함부로 하고 이런 것 같지만 겁쟁이야, 겁쟁이. 쪼세이요, 쪼세이. 겁쟁이다. 네. 꿩은 뭐예요? 그러니까 꿩을 잡을 때요. 꿩이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면 네. 몸뚱아리는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만 쳐봤거든요. 네. 왜? 지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이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미 모든 사실이 다 명백하게 드러났거든요. 뭐 법원 조서도 검찰 조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신만 법꾸라지처럼 위기를 즉흥적으로 모면하고 머리만 감추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기엔 머리가 너무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비겁하죠. 정말 비겁해. 네네. 대통령 선거 출마할 때 공정과 상식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웃기고 있죠. 맹자가 이제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인간에겐 네 가지 기본적인 덕이 있다. 인의 예지 네 가지가 있고 이 네 가지 덕을 발현시키는 네 가지 싹 우리가 보통 싸가지라고 말하는 네 가지 싹이 있다라고 하는 게 사단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이 있는 사람은 측은지심을 갖고 있고 의가 있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은 수호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호지심이 있다라는 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윤석열은 맨날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 상식을 이야기하지만 정의롭지 않아요. 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창피한지를 모르거든요. 자기 혼자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몸뚱아리야 다 어떻게 되건 말건 대가리인 자기만 감추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되게 비겁하고 창피할 지경이고요. 네.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따 뭐 서부지법 폭동에서 본 것처럼 일부 극우 세력들이 이제 폭력적인 대응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오늘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런 폭력적인 사태뿐만 아니라 방화 시도도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면 이번 기회에 내란을 선동하거나 동조하거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폭동 세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죄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좀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비현실적인 느낌이 저는 좀 강하게 들었어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 우리 사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지 교수님께 먼저 여쭤봅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그 트럼프가 의회 폭거. 그 대선 이제 불복해가지고 막 그 메시지 던지고 그러니까는 네, 의사당 점거하고 그랬잖아요. 극우 보수들이 네, 뭐 거의 그거에 비견될 만한 그런 어떤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권 분립에서 어떤 갈등의 정치적 해결이 안 될 경우 네, 그것의 어떤 최종 해결자는 사법부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일단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서의 사법부를 갖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법부에 대해서 그런 폭력 행동을 한다는 거, 더더군다나 영장을 갖다 발부한 것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아무런 어떤 이유로도 그건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 훌리건이라고 하죠. 정치적 훌리건은 이건 여야를 다 떠나서 이거는 일벌백계해서 그냥 퇴출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다른 목소리들도 내고 막 그러는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법원 박사님. 사태를 보면서 법원 이 폭동 사태를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국가가 갖고 있는 공권력이라는 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라는 거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고 이게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를 떠나서 사법부의 독립은 무조건 보장이 돼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폭동 앞에서 법원이 무력화되는 걸 보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여전히 취약성도 존재한다라는 걸 실감했고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적인 폭동 행위들이 일부 정치 세력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이 사건 역시 엄단해야 됩니다. 가담자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폭동을 했거나 아니면 방화를 시도했던 이런 가담자들 지금 현재 56명 구속됐다라고 하는데요. 법정 최고형 때려야 됩니다. 법정 최고형 때려가지고 법 집행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되고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철저하게 응징당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줘야 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 오고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몇몇 모질이들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네. 이런 민주주의 우리가 고생해서 만들어 오는 민주주의의 위해가 될 수 있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박사님, 이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과 선을 확실히 긋지 못하고 어쩔 때 보면 휘둘리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국민의힘은 좀 어떤 자세를 먼저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별로 기대가 없어서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네. 지금 뭐 국민으로서. 현재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지목되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잖아요. 네. 체포돼서 수감돼서 죄수복 입고 있는데 집권 여당이라고 떠들어내는 사람이 어느 하나 사과하고 반성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뭐 탄핵 소추돼서 직무정지당하고 내란 수괴로 죄수복 입고 있는데 대통령이 없는데 무슨 여당이에요, 여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여당이라고 하면 그동안 대통령과 똑같은 집권당으로서 한 게 뭐 있어요? 대체 뭐 하고 있었길래 이제 와서 여당인 척하고 있냐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습고요. 남 같아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8조 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제소를 했으면 좋겠다. 해산을 제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위헌정당 해산을 제소하는 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정부가 주체인데 뭐 현 정부에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보통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이제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목표이고 정권을 획득해서 정치적 강령이라고 하는 정강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집권을 하려면 중앙으로 이제 수렴을 해야 되고 생존을 하려면 정당이 생존을 하려면 양극단으로 가야 생존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뭐 정의당이나 조국혁신당처럼. 근데 현재 뭐 국민의힘의 모습은
그런 중도층의 뜻에 따라서 중앙으로 수렴하려는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네. 그냥 극우 쪽에 완전 치우쳐가서 있는 걸 보면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도 재집권은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그 판단이 잘 쓰지 않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뭐 계엄 해제 요구, 국회가 비상계엄 시에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계엄 해제 요구에 참여한 사람도 108명 중에 18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고 극우 집회에 나가서 선동적인 발언을 하고 또 몇몇 뭐 정치학자였던 사람들이 나가서 백골단을 국회로 초대해서 뭐 기자회견하고 이게 뭔가 싶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인 재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들에게 과연 국가의 필요성이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은 어디로 간 것인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서 교수님. 서 교수님은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한 박사님이 워낙 지금 한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뭐 방송 분량을 신경 안 쓸 정도로다가 상당히 많이 거의 열변을 갖다 토하셨기 때문에요. 예. 다만 한 가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마치 한 목소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소속 의원 108명의 생각들은 상당히 다양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매스컴이 용산 체포 당시에도 보면 그 스포트라이트를 갖다 준 그 사람들 사실 그건 일부잖아요, 일부.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다양한 그리고 또 그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를 조명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상황이 진전이 돼 나가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탄핵이 인용이 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너무 앞서 나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인용이 된 후에 네. 조기 대선 국면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 이제 의원들도 자기 색깔을 갖다가 내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전 그런 면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은 일단 국민의힘이 스포트라이트를 갖다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면에서 그렇게 염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광훈이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대표는 정광훈 아니에요? 정광훈? 에이. 또 정광훈. 난 CBS도 얘기까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CBS도 뭐 대한민국 역할을 목사님, 다 하려고 대한민국 노력을 하고 목사님 있습니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현재 시점에서. 정광훈이 네. 뭐 이 목사님이란 호칭 자체도 지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네. 네, CBS도 저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예전 지지율에 거의 회복해서 민주당을 넘어서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여론조사 결과 추이와 민심의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요, 서 교수님? 이거 뭐 보수 결집이다 해가지고 이제 과표진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역시 이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다가 여기서 메시지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중도층 일부는 지금 현재 그 탄핵 국면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을 거예요. 요즘 사실 모든 매스컴이 다 탄핵 얘기만 하잖아요. 저도 어떤 때 보면은 좀 약간 좀 지겨워요. 예. 그래서 최근에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또 반응하는 게 예를 들자면 또 김건희 특검법 들고 나와서 또 일종의 소구를 갖다가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역효과를 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이 여론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자꾸 부정하기보다는 네. 지금 민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많잖아요. 당면한 문제들이 많은데 모든 걸 갖다가 너무 그 탄핵에 아니면은 또 탄핵을 갖다가 위시해서 윤석열 이제 뭐라 그럴까 망신주기라고 할까 이제 이런 쪽으로다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도층 일부는 상당히 거기에 그 반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조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박사님.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왜요? 그래요? 네. 네. 서 교수님 벌써 탄핵
과정에 지겹다, 지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좀 더 힘을 내십시오. 좀 더 힘을 내서 탄핵 소추가 인용될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야 되고요. 네. 여론조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엄 비상계엄 과정에서 선관위에도 계엄군이 들어갔잖아요. 네. 뭐 소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선관위 일을 엄청 잘하거든요. 선거, 정당, 국민투표 이런 거 관리하는 선관위인데 전 세계적으로 선거관리기관 중에 우리나라 선관위처럼 잘하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우리나라 선관위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그 나라들에게 이제 선거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더 웃긴 거는 그 국가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선거라고 의심했던 사람들이요. 개별 여론조사 회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열광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선관위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좀 높아지자 난리가 났는데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여론조사 결과 좀 신중하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선뜻 이해되지 않는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뭐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표집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응답자들이 거짓말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들이 존재하는 건데 네. 그 이유를 설명해 보면 뭐 정치적으로 진보라고 응답했던 유권자들조차도 탄핵에 반대하고 정권 유지를 하는 비율이 더 높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네.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 결과는 보면 정의당을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윤석열 탄핵 반대한다는 게 한 60% 정도 됩니다. 이상한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약간 들고요. 뭐 보수 쪽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물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수 여론조사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반영하는 보수의 대선 주자 1위가 김문수잖아요. 네. 믿으실 수 있겠어요? 물론 뭐 여론조사 저도 여론조사 회사를 합니다만 이런 조사 결과가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론조사에 매몰돼 가지고 국민 전체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 역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비판의 견지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따지고 듭니다. 여론조사 업체 관리 강화 법안도 발의했고요.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번에는 우리 한 박사님.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뭐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로는 국민의힘이 이긴다라고 했었는데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추이만을 봐야지 그 퍼센테이지 포인트 하나씩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는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 잘못하면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하는 것처럼 여론조사를 계엄하기 위한 반응이 아니냐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즉각적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론의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걸 뭐 여론조사 업체를 관리 강화하는 법안까지 만든다라는 거는 약간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네.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다고 해서 그 제도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가 그 개별 회사나 아니면 응답자들의 표집 과정에서 과표집됐을 때 왜곡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제도적으로 여론의 흐름을 판단하는 여론조사 회사를 판단의 잣대를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새로 만든다 이런 것들은 좀 약간 거부감은 있습니다. 서 교수님. 우리 한번 이 정치 비하인드에서 예전에 여론조사 꽃 얘기할 때 했었죠. 이 조사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했거든요. 네. 진실은요 몰라요. 그리고 다만 확률적으로 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확률로. 예, 그러니까는 항상 그 일종의 그 맞추는 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추는 걸 갖다 실패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네. 뭐 한 박사님도 이게 뭐 몇 퍼센트 차이가 나냐 안 나냐를 갖다가 굳이 따질 필요는 없고 대신에 추세를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수 층에서 그때 이제 비상계엄 선언이 됐을 때 비상계엄 선포가 됐을 때 아마 보수들도
이게 뭐야 하고 전부 다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국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 지지 이거 그거 막 급전직하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네,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랬던 사람들도 어떤 비판의 칼날이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이 퍼센테이지 지도가 올라가는 거는 예견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이런 현상을 부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국면에서 어떻게 앞으로 어떤 태도를 갖다가 취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함의를 갖다가 도출해내야 되겠죠. 예. 자,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대선에 이겨서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이 거대한 권력을 누가 견제하나 이런 우려의 시선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서 교수님,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네. 민주당 거대 야당인데 이게. 예, 민주당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 자, 그러면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보다 더 긍정적으로 어떤 바람직한 함의를 도출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보수 또는 중도 보수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오늘 그 이재명 대표 신년사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흥묘 백묘론 이제 얘기하면서 능력 있는 정치인의 필요성 얘기하고 사실 그 얘기가 뭐냐면 능력 있는 정치인 자기란 얘기죠. 그런데 저는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네. 그러지 않고서야 민주당을 저렇게 친명일색으로다가 단극체주로다가 만들어 놓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상당히 능력이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그런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식의 단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결국 또 호소해야 되는 게 의지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의 선의에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은 능력을 갖고 좋은 뜻을 갖고 해주기를 갖다가 바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상당히 보면은 보수층 일각에서의 그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 깨닫고 민주당에서도 사실 보다 더 겸손하고 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그 태도를 갖다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전 좀 한숨을 크게 쉬었는데 전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압도적인 의석을 뭐 민주당이 원내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예. 행정부 대통령까지 민주당이 하면 너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인 거잖아요. 어제 이 질문 받아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왜요? 대통령제는 원래 그런 거예요. 네? 그럴 거면 의원내각제 해야지. 의원내각제를 하면은 여소야대는 없으니까. 의원내각제 하면 여소야대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이라는 게 그런 거다라는 의미는 아니 대통령제가 그렇고 그러니까 게다가 대통령제라는 제가 말씀드리신 게 뭐냐면 예. 미국 같은데 대통령 뽑는 날 상원의원 3분의 1 뽑고 하원의원 전부 다 뽑는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선거 임기도 의원들은 4년 대통령은 5년 네. 동시선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왜? 그때 변화하는 여론에 따라서 어느 때는 여당이 잘하면 집권 여당에 의해서 의회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고 네. 대통령이 잘못하면 의회 다수당이 변할 수 있고 의회 다수당이 잘못했을 때 대통령은 다른 정당에 살 수도 있고 이게 여론을 반영을 하고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으면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면 네. 이런 게 두려웠으면 윤석열이 제대로 하지. 자기 임기 다 지켰으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거의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랑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무슨 뭐 견제와 균형 좋아요. 견제와 균형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다음번 대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찍어야 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대의민주주의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십 번 이야기했어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처벌하고 보상이에요. 네. 잘했으면 다음에 또 찍어주고 그 정당이나 그 후보자 잘못했으면 그 정당이나 후보자 다음에 안 찍어주고 이게 대의민주주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뭐 네네. 그런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가 네. 말도 안 된다고 오케이. 생각합니다. 잠깐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교수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제라고 했었을 때 혼선이 있는 게 사실은 대통령제의 그
일종의 프로토타입은 미국식 대통령제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 미국식 대통령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한 박사님 얘기할 때 그게 바로 대통령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좀 그 논의의 혼선을 갖다 가져와요. 왜 그러냐? 미국식 대통령제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생각보다 이 비토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저기에서 거부를 갖다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네. 대한민국 현행 헌법과 제도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대통령제가 그렇다라는 거지 프로토타입의 대통령제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도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다르게 정해놓고 동시선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미국식 대통령제 프로토타입보다 훨씬 더 잘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나중에 그래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네. 조금 약간 앞서서 나가면 현재 문제점을 갖다가 보는 시각에 있어서 조금 달리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점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지금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서 실제로 이 문제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원래 상권분립 체제에서는 국회가 실제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에 몰입하고 있고 국힘은 거의 뭐 행정부의 여의도 분소처럼 행동하고 있고 이 국회 자체가 실제로 이 단일 입법 체제로서 행정부를 갖다 견제하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의 작금의 사태도 결국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현재에 있어서는 탄핵 전국에 괜히 노이즈를 갖다가 하는 그런 어떤 반동 분자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우리 국회를 봐야 돼요. 저는 원인을 갖다가 실제로 대통령의 문제보다도 현재 마치 대통령 탄핵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민주당 인사 그다음에 국힘 인사들 나와가지고 저는 솔직히 그 TV에 나올 때마다 야 저들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당사자들인데 마치 그 뭐야 무슨 심판자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표현하시거든요. 예,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더 이따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자고요. 이제 예. 우리가 좀 나중에 뭐를 갖다 짚어봐야 될지.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한 박사님이 뭐 권력 구조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갖다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거기에 첨언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저 뭐 결론은 한 가지예요. 뭐 뭐요? 비상계엄이라는 뭐 전례 없는 반헌법적인 이런 사태가 이루어졌는데 네. 여기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국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그것보다 견제와 균형의 작동 원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강력한 정치 개혁 드라이브가 필요하고요. 뭐 물론 뭐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민주당도 자기 절제와 겸손은 필요합니다만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것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복되는 일들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 뭐 질문이 처벌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 아니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런 건 아닌 거 그런 건 아닌지는 알아요. 근데 아닌지는 아는데 아니 견제와 균형 때문에 그거를 걱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 그래서 혹시나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다음번 대선에서 뭐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민주당에 누가라도 당선돼서 여대 야소가 돼서 잘못하면 다음번에 대통령도 바꾸고 국회의원도 바꾸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대의민주주의는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네. 그 진행자가 지금 물어보신 질문 자체는 거대 권력에 대한 견제 자체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는 것이 그러면 거대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로 저기 뭐야 그 그러니까 답변을 할 지금 필요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전달될 예. 수가 있거든요. 아니죠. 예. 똑같은 이야기인데 네. 그런 우려를 갖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려를 한다는 게 우려는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 근데 그거는 예.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을 때 당연히 여소야대 여대 야소 둘 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될 수 될 있죠. 수 있죠. 예, 네, 예, 네. 예.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뭐 작년 총선 과정에서 나왔던 거 보수 쪽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여소야대가 됐을 때 견제와 균형 때문에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제대로 옴짝달싹도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걱정도 했던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제도가 그러면 제도를 그렇게 놔둬야지.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거기에서 다른 요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 얘기는 네. 갈무리하고 대한민국이 정말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정치를 복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등잔 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관심이 다 대통령에 쏠려 있어요. 근데 대통령에 쏠려 있는데 그 밑에는 실제로다가 진짜 책임을 져야 될 때가 뭐냐면 저는 꼽으라고 한다면 두 개예요. 뭐예요? 국회하고요. 국회. 대통령실이에요. 음... 국회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 무능, 물론 대통령은 뭐 그냥 제1의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국회가 과연 기존에 무슨 역할을 해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계엄 해제했잖아요. 진짜로 너무나도 무능을 갖다 보여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교착 상태밖에 있는 게 없었어요. 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대통령이라고 하지만은 현재 탄핵 정국에서 저는 국회의원들 상당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조금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항상 뭐 그러거든요. 반동문자라고 생각한다고. 이 지금 엄중한 탄핵 정국에 괜히 딴 얘기하고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저는 87년 이후에 현재에 있는 대표 체제가 있잖아요. 그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다 담아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전에도 그렇게 연동형 비례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다당제적 성격을 갖다가 모색하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다 제도 개혁의 네. 의미를 갖다 다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도 그렇고 매스컴도 그렇고 별로 거기에 대해서 비난 안 했어요. 조금 약간 얘기하다 말고 나서 끝내버렸다고. 맞아요. 저는 사실은 그런 것부터가 그렇구나.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조금 그런 거를 갖다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국민들은 희소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늘려놔야 되는데 자꾸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국회의원의 특권들이 늘어나지 않고 현재 있는 특권을 총량을 갖다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늘려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숫자를. 예, 그래야지 되는데 이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교묘하게 이용하거든요. 아, 국민들 봐라. 국회의원들 늘어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실제로 그게 바로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거예요. 늘어나지 않아야지 자기의 희소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특권은 점점 이렇게 컨덴스 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강원택 교수가 그때 계산한 거에 의하면 재원 의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맥시멈으로다가 대표를 갖다 얘기하면 538명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 지역구 의원들이 지금 지역구를 건드리는 거는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석을 갖다가 비례제로다 할당을 해가지고 사실은 국회를 갖다 늘려야 돼요. 그리고 일꾼들 더 많이 늘리고 네.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사실은 그래요. 지금 정당들의 기득권을 갖다 이 뭐라 그럴까 옹호해주고 있는 것 자체가 정당법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다들 이 항상 보면 기득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지역 정당 같은 거 못 만들게 해요. 지금 정당법 같은 경우 얼마나 그 기준이 높은데요. 근데 사실 뭐 일각에서는 상원 얘기도 뭐 지방소멸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상원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실험적으로라도 사실은 지역 정당 창설하게 만들고 그런 정당들은 지역의 문제에 더 천착하게 만들면서 그런 제도 도입해야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비례제 늘리고 그렇게 되면 심지어는 지역 정당도 중앙 정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제도 개선을 갖다가 지금 2차제 그거는 헌법 사항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어떤 국민 계몽이 잘 안 돼요. 국민 계몽이 안 되니까 국회의원들은 계속 그 여론을 갖다가 여론은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자기의 기득권들을 계속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실이에요. 저는 진짜 그 비서실장을 비롯해가지고 수석들 참 비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겁하다. 아니 한 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물론 아무리 보안을 갖다 유지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그런 조짐을 갖다가 하나도 느끼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비상계엄 터지고 난 다음에 어느 누구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맞아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기껏해야 뭐 저 권한대행이 뭐 그 권한대행에 대해서 나 사퇴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비서실장 뭐 말만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사실 이런 것도 비대해진 대통령실도 실제로 기능을 하나도 못한 겁니다. 이런 기회에 사실은 체제 바꿔야 돼요. 언제서부터 갑자기 대통령실이 이렇게 비대해졌는지 거의 장관급에 해당되는 그런 자리들이 마구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제대로 된 기능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청문회 과정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보다 더 엄중히 지키는 가운데 있어서 국정 운영도 장관들 예전에 국무위원들 중심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잘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체제도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그런 제도 문제, 네. 비헌법적인 법률로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와 대통령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 박사님. 네, 뭐 계엄 이후에 우리 서 교수님도 많이 지치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저는 뭐 똑같이 비판하기보다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주주의라는 공든탑도 무너질 수 있다. 대통령 아무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윤석열이 취임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공헌한 바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요. 100번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온 국민이 공들여 쌓인 민주주의의 탑을 부순 자들 끝까지 색출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서 뭐 내란 수괴 혐의의 형량 최고 형량 아니 무기밖에 없잖아요. 무기 아니면 사형인데 정말 무기 끝까지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비상계엄은 우리한테 이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줬고 또 한 가지 뭐 아무나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잘못된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병폐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엄 사태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희망도 볼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정치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람직한지는. 근데 아무튼 정치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제고되고 있고 제가 아는 주변에 그동안 몇십 년 봐왔는데도 정치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도 없었던 분들이 정치 기사를 찾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또한 두 번째는 장갑차를 막았었던 시민들의 모습에서 평범한 인간에 대한 믿음이 왜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인가 를 깨닫게 하는 계기를 제공해 줬고요. 동시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이런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졌던 국회가 이것들을 신속하게 해제하면서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밖에 안 된 걸 만든 과정을 보면서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주체는 의회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각인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이 왜 중요하고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됐다는 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혹시나 희망을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정치나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핵심 주체였던 검찰 못지않게 경찰도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고 경찰의 공권력을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라는 점들을 일깨워줬다라는 측면에서 윤석열이 뭐 의도치 않았겠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공헌을 했다. 공헌을 했다.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건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면 왕이 없는 나라고 그 주권이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것들이 이번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좀 더 각인이 됐으면 좋겠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얼마만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만큼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비하인드 부산대 서재권 교수님, 부경대학교 한정택 박사님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